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설날 연휴가 시작되네요. 벌써 설날이라니 시간이 참 강물처럼 잠시도 쉬지 않고 흐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에게는 설날이 기분 좋은 날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반대로 외롭고 힘든 날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설날 때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에 많은 기쁨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효문제 사후 부귀가 몰락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문제의 뒤를 이은 아들 선무제는 불교에 깊이 빠지고 오직 불교만을 숭상합니다. 그러자 배연준이라는 신하가 선황 효문제께서는 유교 경전을 손에 놓지 않았다면서 유교를 토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함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선무제는 누가 뭐라 하든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는 승려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합니다. 당시 서역에서 온 승려들이 3,000명이 넘었는데 선무제는 방이 1,000개가 넘는 절을 지어서 그들에게 줍니다. 3,000명이 넘는 승려에게 1,000개가 넘는 방의 절을 주었다면 그래도 1인 1실은 아니네요. 선무제가 불교에는 조예가 깊었는지 신하들을 모아서 불교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황제가 불교를 사랑하다 보니까 불교를 섬기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고 전국에 13,000개의 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정에서는 고조가 활개를 치고 다녔다고 말씀드렸었죠. 그의 조카까지 황후가 되면서 고조의 권세는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마침 가뭄이 들자 그는 죄수들을 사면하여 인기를 끌려고 합니다. 원래 죄수들을 사면하는 것은 황제의 권한인데 고조가 이것을 행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다 황제의 총애를 믿은 까닭이죠. 고조의 이런 선 넘는 행동을 본 선무제의 이복 동생 원혁이 이를 지적합니다. 사면하고 복을 내리는 것은 오직 황제의 일인데 간신히 관여하게 되면 혼란이 일어난다고 말이죠. 그러나 선무제는 씩 웃기만 할 뿐 대응하지 않습니다. 아마 선무제 입장에서는 뭘 그렇게까지 확대하냐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런 선무제도 오래 살지는 못합니다. 부귀 정치를 쇠락하게 만들었다고 평가받은 그는 32살의 젊은 나이로 죽게 됩니다. 아버지 효문제와 비슷한 나이에 죽게 된 것이죠. 그러자 고조의 조카이자 선무제의 아내인 고황후가 태자의 어머니인 호기빈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 번 언급했듯이 부귀에는 차기 황제가 되는 태자의 어머니를 죽이는 전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무제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잘한 일이죠. 근데 선무제가 죽자 고황후는 전통대로 태자의 어머니를 제거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태자가 황제가 되면 자기는 찬밥 신세가 될 것이고 태자의 친어머니 호기빈이 실세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늘이 도왔는지 현관 유등이 이 사실을 다른 신하들에게 알리고 이들이 계책을 모아서 호기빈을 다른 곳에 보내고 단단히 지키도록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호기빈이 목숨을 건지게 되는데 그녀는 이 사람들에게서 깊은 은덕을 느끼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자기 목숨을 살려주었으니까요. 이 호태우가 보통은 아닌 것이 그녀가 임신했을 때 주위 친한 사람들이 태자가 태어나면 죽을 테니까 낳지 말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호태우는 자기 안위보다는 국가가 더 중요하다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게 대단한 것이 앞에 여러 선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 태자를 낳았던 황후들이나 후궁들이 결국 죽임을 당했었거든요. 그러함에도 아이를 낳은 호기빈이 강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 황제 효명제는 명령을 내려 고조에게 입궁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이때 효명제가 불과 5살이었기 때문에 이 조서를 내린 사람은 조정의 신하들이었을 겁니다. 고조는 황제가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본능적으로 자기가 위기에 처했음을 직감합니다. 그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 울면서 보냈다고 합니다. 으이그 그러게 평소에 착하게 좀 살지. 그는 입궁하라는 명령을 거역하면 더 큰 화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입궁합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발걸음이 됩니다. 그를 증오하던 황족들과 신하들이 그를 붙잡아서 목졸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인 고황후도 절로 유폐되어 비구니가 됩니다. 권력이란 독이 든 성배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죽을 것을 알면서도 들이마시는 거죠. 자, 이제는 호기빈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황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호태우가 됩니다. 역사에서는 호태우를 영태우라고도 부릅니다.
그녀가 죽고 난 후에 영이라는 시호가 내려지기 때문이죠. 아들 효명제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여러 신하들의 요청대로 호태우가 황제의 명을 빌려서 정사를 주관하게 됩니다. 기록에는 그녀가 총명하고 책도 잘 읽고 글짓기도 잘했다고 합니다. 당시 여성이 글을 읽고 쓸 줄 알았다면 대단한 겁니다. 그녀는 실제 정치를 행할 때도 모든 문서를 직접 작성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또 활도 잘 쏘아서 하늘 구멍을 맞출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건 뭐 백발백중의 고사의 주인공인 양육이와 맞먹는 실력이죠. 그녀는 문무를 겸비한 뛰어난 인물인 듯합니다. 하물며 그 대단했던 풍태우도 글을 쓰고 계산을 잘했다고 했지만 활을 잘 쏘았다는 기록은 없었거든요. 호태우의 또 다른 특징은 북위의 다른 황제들처럼 불교의 진심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호태우가 불교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녀 역시 여러 절들과 석굴들을 지었고 그 아름다움이 극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지은 영령사에는 24m의 불상이 1개, 사람만한 불상이 10개, 옥으로 만든 불상이 2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규모죠. 그 외에도 불교 관련 건물들을 엄청나게 짓습니다. 이로 인해 밤만 되면 목탁 소리가 10여리 밖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이 당시의 불교의 융성함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중국에 불교가 들어온 이래 이와 같은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호태우는 북위를 불교 천하로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집을 떠나 절에 들어가서 스님이 되는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에라이 밥 먹기도 살기 힘든데 스님이나 되자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는 사회 문제로까지 번지게 되어서 여러 신하들이 간언을 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한편 북위의 원수인 북방의 유연족에게 강력한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복발가한입니다. 그는 건장하고 용병술에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쪽 고차를 공격하여 그 왕을 죽여서 해골술잔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또 주변 여러 나라들을 공격하여 멸망시키고 전성기를 달리게 됩니다. 이에 반해 북위 조정은 고조가 죽었음에도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호태우를 살리는데 공을 세웠던 황관 유등은 호태우의 신임을 받게 됩니다. 생명의 은인이니까 신임하고 보답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나 호태우는 단순히 보답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유등을 여러 차례 승진시키고 결국 정치에 관여하게끔 합니다. 기세등등해진 유등은 뇌물을 받고 관직을 파는 등 하행을 일삼게 됩니다. 고조가 죽어서 안심했더니 비슷한 인물이 다시 등장한 셈입니다. 북위는 인사정책에서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장중우라는 신하가 호태우에게 무인들을 문관직, 즉 요직에 오르지 못하자고 건의합니다. 이는 대놓고 무인들을 무시하는 처사죠. 아무래도 문관들만 요직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던 것 같은데 이것을 건의할 때 장중우가 봉사라는 형식으로 글을 올렸었거든요. 봉사는 남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이렇게 밀봉하여서 글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만사 비밀이 지켜지는 경우가 많이 없죠. 이 일이 어떻게 소문이 나고 열받은 무신 천여 명이 들고 일어나서 장중우의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무신들이 집을 불태우고 그의 아버지를 구타하고 장중우의 형을 불 속에 던져서 죽여버립니다. 장중우는 무사히 도망쳤으나 부상이 심해서 결국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을 접한 호태우는 주동자를 체포하여 목을 베어버리고 나머지는 용서해 주면서 사태를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무관들에게는 사질에 따라서 문관직에 오를 수 있게 합니다. 어느 정도 무신들을 배려해 준 셈입니다. 당시 식견 있는 자들은 앞으로 나라에 큰 난리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돌아가는 판이 영 불길한 거죠. 또 이부상서 최량이 인사제도를 개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최량이 효문제의 인사정책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다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거 효문제는 3년에 한 번씩 관리들의 평가를 내려서 냉정하게 해고와 승급을 가렸습니다. 그 이유는 유능한 자는 빨리 승진시키고 무능한 자는 빨리 해고시키기 위함이었죠. 이는 나라를 위해서는 좋았지만 관리들에게는 피곤한 일이었겠죠.
항상 긴장해야 하고 평판에 신경을 써야 하니까요. 근데 최량은 관리가 무능한지 유능한지 따지지 않고 어떤 관리라도 정년을 채우고 은퇴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정년 퇴직이 70살이라고 치면 아무리 무능해도 20년이고 30년이고 40년이고 정년 퇴직할 때까지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승진하는 자도 앞선 선배들이 승진하게 되면 자연스레 그 뒤를 이어서 승진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관리들 입장에서는 엄청 좋겠죠. 완전 철밥통입니다. 대충 일하고 설렁설렁해도 밥줄 끊길 일은 없거든요. 완전 등 따시고 배부른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고인물이 썩는다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관리들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온갖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겠죠. 최량의 외조카가 이런 정책에 반대 의사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최량은 정책을 이렇게 정한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옛날과 지금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최량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와서 그의 대답이 왠지 익숙할 정도입니다. 당시 북위는 주변국들이 공무를 바치고 무역도 진행했기 때문에 물자가 차고 넘쳤습니다. 호태우는 비당 창고를 개방하여서 신하들에게 마음대로 가져가게끔 하면서 부유함을 드러냅니다. 이때 적게 가져간 사람도 100여 필이었다고 합니다. 시중이었던 최광이라는 사람이 2필만 가져가자 호태우가 왜 그러는지 묻거든요. 최광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의 두 손으로는 오직 2필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여러 신하들이 매우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호태우는 불교 행사를 자주 열고 신하들에게도 하사품을 무진장 퍼주어서 마침내 부고가 점점 비게 되고 관리들의 봉급도 삭감할 정도까지 됩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은 없다고 펑펑 쓰다 보면 언젠가는 바닥이 드러나게 되겠죠.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여러 황족들도 끝모를 정도로 사치를 부리게 됩니다. 하간왕 원침과 고양왕 원홍은 누가 더 부유한지를 두고 다투었다고 합니다. 왠지 서진시대가 떠오르죠. 서진시대 때도 대표적인 부자인 석숭과 왕계가 사치 대결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원침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석숭을 보지 못한 것이 한스러운 것이 아니라 석숭이 나를 보지 못한 것이 한스럽소. 오늘날로 따지면 일론 머스크가 나를 보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 뭐 그런 것이죠. 그만큼 원침이 자기가 부자인 것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서진도 이런 사치 유행 때문에 나라가 문란해졌는데 지금 북위가 그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겁니다. 다시 호태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호태우는 태부 원역의 모습이 아름다워서 사사로이 그에게 다가갔다고 합니다. 꽃미남 스타일을 좋아했나 봅니다. 두 사람이 관계가 정확히 어디까지 갔는지 기록에 없어서 모르겠지만 호태우의 대시로 친밀한 관계가 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원역이 무능한 사람은 아니었고 재주와 능력이 있어서 호태우의 정치에 많은 보탬이 되게 됩니다. 이때 다른 황족인 원차가 금병을 총괄하면서 교만 방자했는데 원역이 매번 그를 법으로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이에 원차는 원망을 품게 되고 호태우의 은인으로 권세를 휘두르던 황관 유등에게 붙습니다. 원차는 유등의 동생을 태수로 삼아달라고 요청하는데 원역이 이를 거절하거든요. 그러자 유등 또한 원역을 미워하게 됩니다. 이에 유등과 원차는 서로 모의해서 원역을 처리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은 호정이라는 신하에게 거짓 고변을 하도록 지시합니다. 호정은 효명제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거짓을 고합니다. 폐하! 원역이 신에게 폐하를 죽이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황제가 될 텐데 그때 저에게 큰 상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효명제는 11살이 되었는데 이 말을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원차는 이것을 꼬투리 잡아서 원역을 체포하여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유등과 원차는 호태우를 유폐시키고 안팎을 삼엄하게 경계합니다. 호태우가 유폐되어 있는 곳의 열쇠는 오직 유등만이 관리하고 황제조차도 어머니인 호태우를 볼 수 없게 합니다. 호태우는 의복과 음식도 공급을 받지 못한 채 굶주림과 추위를 면하지 못하자 이렇게 탄식합니다. 호랑이를 기르면 잡아먹힐 수 있다고 하더니
내가 그 꼴이로다. 이런 것을 보면 인간관계라는 것이 변화무쌍하며 지속되기가 참 어렵죠. 한때 호태우의 생명을 구해주었던 사람이 이제는 호태우를 겁박해서 유폐시키고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입니다. 이후 황관 유등은 사공이 됩니다. 일개 황관이 조정의 최고위직 중 하나인 사공에 오른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그 자리에 있게 되면 거기서부터 혼란이 발생하게 되는 법이죠. 그나마 다행히도 유등은 2년 뒤에 병으로 죽게 됩니다. 호태우를 유폐시킨 원차는 항상 궁궐 옆에서 당직을 서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황제에게 아첨을 합니다. 어린 효명제는 매일 자기를 띄워주고 칭찬해주는 원차가 마음에 들었을 겁니다. 결국 효명제는 원차를 총애하고 신임하게 됩니다.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죠. 아첨만 잘해도 자리는 지키잖아요. 원차는 뜻을 이루자 교만하고 술을 즐기고 온갖 탐욕을 부리게 됩니다. 모든 일이 뇌물로만 진행이 되고 지방에서도 공정한 인사선발이 막히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어지러워지기를 바라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옥야진의 백성 화룡 한발릉이 무리를 모아 반란을 일으키고 진장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육진의 난의 시작입니다. 진장은 진의 장수라는 뜻으로 진의 책임자를 말합니다. 원래 북이는 초기 수도였던 평성 주위에 6개의 진을 설치했습니다. 자, 지금은 수도를 이전해서 낙양이 수도지만 원래 초창기 북이는 이 평성이 수도였거든요. 그 평성 북방에 이 6개의 진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 6개의 진의 주 목적은 북위의 강적인 유연이나 그 외에 여러 북방 민족들을 막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진은 군사 주둔지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될 듯 합니다. 평성이 수도였을 때는 이 6진이 수도 방위라는 매우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우도 좋았죠. 근데 효 문제가 낙양으로 수도를 이전해버리면서 상황이 역전됩니다. 수도가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육진은 졸지에 북방 변방의 촌동네로 전락하게 됩니다. 또 조정에서는 죄지은 자들을 육진으로 유배를 보내서 병사로 삼았기 때문에 육진에 대한 존중과 대우는 나날이 감소해 갔습니다. 육진의 사람들은 한화 정책에도 강한 반감을 품었었거든요. 이로 인해 효명제 시절의 육진의 사람들은 연방 촌놈이자 불만 세력이 되게 됩니다. 이러던 차에 파륙 한발릉이 반란을 일으킨 것인데 이 반란에 여러 진에 사는 이족들과 한족들이 호응합니다. 기세를 탄 파륙 한발릉은 군사를 이끌고 회삭진과 무천진을 공격합니다. 자, 파륙 한발릉이 이 옥야진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 회삭진과 무천진을 공격한 것이죠. 이에 여러 북방의 진에서 덩달아 반란이 일어납니다. 북위에서는 임회왕 원욱을 총대장으로 삼고 파륙 한발릉을 토벌하게 합니다. 그런데 구원병이 빨리 도착하지 않자 회삭진의 진장이 하발승이라는 장수를 보내서 원을 독촉합니다. 하발승이 죽기를 각오한 10여 명을 이끌고 포위를 무너뜨리고 질주합니다. 적군들이 추격해오자 하발승이 큰 소리를 외칩니다. 내가 하발승이다! 그러자 적군들이 압박을 못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하발승이 이 지역에서 용맹하기로 명성이 있었나 봅니다. 하발승은 운중으로 가서 원욱을 만나는데 지금 느긋하게 있을 때가 아니라면서 여러 진들의 반란 소식을 전합니다. 하발승이 원욱을 만나고 있는 사이에 결국 회삭진과 무천진이 함락됩니다. 원욱은 진격하여 파륙 한발릉과 싸웠는데 크게 패하게 됩니다. 북이는 다시 군대를 보내지만 또다시 파륙 한발릉에게 대패하게 됩니다. 육진의 반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숭이라는 신하가 육진을 주로 승격시키자고 건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육진의 민심을 달래려고 한 것이죠. 그러나 효명제는 듣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군대가 거듭해하자 그제서야 효명제는 이숭의 말을 기억하고 육진을 주로 승격시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수용이라는 곳에서도 여러 반란이 일어나는데 이곳의 추장인 이주영이 반란을 평정하면서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수용. 수용은 삭주에 있는 군입니다. 원래 선조 때부터 이주영의 가문이 자사로서 삭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주영의 가문은 여러 가축들이 골짜기를 가득 메울 정도로 부유했다고 합니다. 이주영은 이 지위를 아버지에게 물려받고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기록을 보면 이주영은 신묘하고 지혜로우며 명확하게 결단을 하고 무리들을 다스리는데 엄정했다고 합니다. 그는 북방의 변란이 일어나자 몰래 큰 뜻을 품게 됩니다. 그는 재산을 흩어서 날쌔고 용감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에게 의지한 사람들이 전부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는 훗날 양나라를 절단내는 후경과 국제 창건의 기반을 닦은 보한도 있습니다. 한편 이때 남쪽에서는 양나라가 군사를 파견하여 수양을 공격하는 등 공세를 취하게 됩니다. 또 막절천생이 북위의 기주를 공격하여 함락시킵니다. 이 기주는 화북의 기주가 아니라 장안 서쪽에 있는 기주입니다. 기산 아시죠? 기산이 있는 곳입니다. 제갈량이 북벌을 할 때 기산으로 진출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또 촉의 도적들이 장안에 있는 옹주를 공격하는 등 관서지방의 위기가 폭등하게 됩니다. 자, 옹주는 장안이 있는 곳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장안도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란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서주자사이자 황족인 원법승도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는 원차와 사이가 나빴었는데 원차가 호태우를 유폐시키고 권력을 잡자 불안해졌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원법승은 양무제에게 사신을 파견하여 항복을 받아달라고 합니다. 양무제는 서주를 접수하기 위해서 진경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제 온 사방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남쪽에서는 양나라가 쳐들어오는 등 북위는 정말 손쓸 수 없을 정도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바로잡을 인물이 나타날지 아니면 북위가 그대로 망하게 될지 이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설날 되십시오.